안녕하세요. 낙타라바입니다. 어,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비문학 4강 2017학년도 인문 철학 지문 분석 강의입니다. 일부 강의입니다. 과잉과 총체주의에 대한 이야기. 자, 지문 받으시면 먼저 문단 개수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네 개죠. 그리고 다섯 개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핵심 문장이죠. 핵심 문장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키워드 뽑아가지고 논리블럭, 로직 트리 연결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뭐 했다? 경험과 무관한 것과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경험에 의존하거나 의존하지 않거나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키워드 잡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깔끔하죠? 로직 트리로. 두 번째 논리 블록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이렇게 정리한 걸 보시면서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본문 지문이 떠오르신다면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첫 번째 문단 정리했던 거 한번 뒤져보세요. 앞으로 가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주장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런 세팅이 어때요? 지금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키워드가 세팅되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가설이 예측으로, 예측이 경험으로 실현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실현되고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로직 트리로 A, B, C 해서 들어가는 세팅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그래서 기출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아직 초반부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를 할 텐데 좀 보이십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기출 공부를 한다, 기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지문의 내용 정리를 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이런데 배경 지식을 쌓고 이런데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문제를 풀어서 맞추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공부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정말 내가 글 읽는 실력을 올리고 싶고 레벨을 높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고하는 능력을 더 길러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내는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계해서. 이해되시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콰인 지문이 그렇죠? 2018학년도에 있는 인문 철학 지문과 유사한 구조랑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지문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거 핵심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로직 트리의 응용이죠. A 플러스 B는 C다. 요거죠.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 이전에는 가설에서 바로 예측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됐으면 가설이 잘못된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콰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새로운 내용은 뭡니까? 가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조건이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됐을 때 가설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가설이 맞고 지식이나 조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측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만 보고 뭔가 깨달음이 안 오시면 이거를 파고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관계 도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을 하면 훨씬 잘 보이죠. 자, 이제 핵심 문장 잡아봅시다. 1호부터 콰이는 개별적 가설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자, 그래서 이 핵심 문장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콰이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뭡니까? 그렇죠.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이게 과학 지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게 논리실증주의자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생각하는 그게 과학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총체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이 순서를 바꿔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라는 걸 알게 되실 텐데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 한번 했어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우리 2강, 비문학 2강 경제학 지문에서 2018학년도 경제학 지문에서 한번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정리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책이었죠.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 요렇게 바꾸는 게 뒤에 내용 정리하기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18학년도 인문철학 지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본문 1강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1강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문단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어요? 요렇게 정리했어요. 어떻습니까? 생겨먹은 게 비슷하죠. 콰인이 근대학자가 총체주의를 바탕으로 기계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바탕으로 과학 지식을 비판했고 목전론을 비판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2018학년도에서는 세 번째 문단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뭘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콰인 지문도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세 번째 문단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1강에서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 이 부분, 기계론에 대한 무언가, 이 이야기가 네 번째 문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콰인 지문에서도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총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서는 사설 모의고사 푸는 게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기출 공부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출 공부를 하실 때 내용, 주제,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쌓는 데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논리적인 패턴을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확인을 한번 계속 해봅시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키워드 잡아야겠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키워드 잡아볼까요? 콰이는 총체주의를 바탕으로 뭐한다? 이 구분을 부정한다. 깔끔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를 두 번째 문단에서 받아서 설명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요 밑에 깔리는 내용들을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다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다 회수를 해주고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논리라는 거는요,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떡밥을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빈 곳을 이렇게 만들면 뒤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읽고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체크만 해두시죠. 자, 그리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계속해 봅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원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원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요 정도만 정리합시다. 물론 이 문장들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해가 되시면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뇌절을 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키워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키워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서 뭐 해보는 거예요? 관계 도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논리적인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죠. 동어 반복 명제라는 친구랑 이걸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은 뭐다? 모두 분석 명제라는 거. 이 퍼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뭐기 때문에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 잡으면 됩니다.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냥 이것만 뽑아 넣으세요. 이 동의적 표현이라는 게 위에 있는 이 키워드들이랑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깊이 파가지고 이거를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문장을. 아시겠죠? 언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동의적 표현이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이 관계만. 그리고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계 도식을 세팅을 해놨더니 뭐가 보여요? 우리 2강에서 공부했던 게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2018학년도 경제학 지문에서 세 번째 문단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율이 장기에 신축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매력 평가서열이랑 연결시키면서 로직 트리 해가지고 그쵸? 퍼즐 만드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동의적 표현으로 연결을 시켰으니까 이 동의적 표현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뭔가 뒤에 로직 트리가 붙을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내용을 막 깊이 깨달으려고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내용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수준이 안 되는 거냐? 논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리적인 패턴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그럼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읽는 게 도움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관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몸에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환원할 수 있는 것과 동의적 표현이 연결되고 로직 트리가 나올 거다 정도만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했던 방식을 여기에 연결시켜 보면 어때요?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잔소리예요, 이거는. 기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을 높여 가시는 겁니다.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걸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해서 순환론 연결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성이 뭔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게 순환론에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키워드는 잡을 수 있잖아. 동의적 표현, 필연성, 그리고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
이것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당장의 시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 사실 비슷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로직 트리를 바탕으로, 그쵸? 지문 정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지문은 앞으로도 계속 로직 트리를 바탕으로 지문 정리를 해나가면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저는 강사니까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논리실증주의자 포퍼가 먼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총각은 총각이다. 이건 뭐다? 동어 반복 명제고 이건 분석 명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총각은 총각이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분석 명제다. 증명이 필요 없는 지식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증명할 필요가 없죠. 총각은 총각이죠. 네, 이게 이제 한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A로 치환을 해볼게요. 대문자 A, 대문자 A. A는 A다. 그러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어떻게? 이렇게 도식화해보는 거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것도 분석 명제라는데 이게 왜 분석 명제입니까? 미혼의 성인 남성이 총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볼 수 있도록 치환을 한번 해보죠. 대문자 A. 치환을 하고 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요 A, 소문자 A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제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의 주장은 뭐예요? 이 소문자 A는 대문자 A로 환원이 가능하니까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모양새가 어때? 똑같잖아. 이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분석 명제 아니야? 이런 주장이죠. 자, 그런데 콰에는요.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맞아?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로 단어를 넣어보면 좋은데 미혼의 성인 남성을 총각이라고 했는데 이 총각이 끝까지 총각이야? 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넣어보면 돼요. 사례를. 제가 아마 3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뭔가 깨달음을 제대로 얻고 싶을 때는 그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연결시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누라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과거에는 지체 높은 여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쓰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마누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밸런스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여성이 나왔으면 뭐도 있겠어요? 남성도 있겠죠. 영감입니다. 지체가 아주 높은 남성을 영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할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어때요? 뜻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콰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야. 총각이 지금은 미혼의 성인 남성을 뜻해. 그러니까 이게 환원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뭘 넣자는 겁니까? 이 사이에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필연적으로 미혼의 성인 남성이 총각이라는 뜻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필연성을 넣고 나서 이 도식을 다시 보면 어때요? A는 어떻게 됩니까? 필연성을 지나서 A가 돼요. 자, 근데 이거 A에서 다시 뭐가 나옵니까? 필연성이 나오고 필연성에서 다시 A가 나오고 A는 다시 필연성이 나오고 필연성에서 다시 A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죠.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비슷한 말이죠. 대충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순환론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워딩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도식화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지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고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패턴들을 정리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조건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가설에다가 뭘 넣자고 했어요. 지식이나 조건을 넣어야 예측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조건을 조금 더 추가를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성을 추가한 거는.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우리는 네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올지 대충 알아요. 그렇죠? 뭐가 나옵니까? 총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가봅시다. 콰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뭡니까? 총체주의의 모델링을 해주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키워드도 잡아봅시다. 사실 이 두 개 잡으면 될 거예요.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 시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콰인이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 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것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면 고상 한번 해볼까요?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좀 깔끔하죠? 다음 봅시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충돌하네.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어느 부분이겠어요? 중심부나 주변 둘 중에 하나 옵션이 생기겠죠.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여기 키워드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잡을게요.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깔끔하죠? 바로 장면 고상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렇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변부 지식만 일부 바꿀 건지 아니면 파고들어서 중심부 지식까지 다 바꿀 건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 말이죠. 안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방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방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핵심 문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총체주의의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핵심 문장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잡아야죠.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총체주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 도식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두 가지 지식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과학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차례차례 받아서 그렇죠? 비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총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 문단에서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총체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탑 한번 쌓아볼까요? 탑 쌓으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도 대충 보입니다. 첫 번째,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콰인이 과학 지식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리고 지식은 두 종류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 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체주의의 모델링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총체주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아마 물어보는 게 나올 거고 콰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2, 3, 4를 엮어서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이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이랑 세 번째 문단을 엮어가지고 낼 수도 있겠죠. 그거야 응용이 되는 거고 큰 틀은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한계. 그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보이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좀 더 명료하게 보이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출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저랑 계속 해나가면서 연계를 해봅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거나 수업 문의가 있거나 하시면은 여기 오픈 카톡방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